이번에 FOMC에서는 한마디로 위험자산에 대한 방향성을 잃은 것 같다. 투자 쪽은 분명히 이제 조정이 빠르게 오고 있는데 소비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침체가 안 온다. 금융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선반영을 해서 좀 앞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체력적인 측면에서 좀 약화되는 국면이 내년도 한 해 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형태에서는 중국 쪽의 어떤 수출의 혜택을 받던 시기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지나가는 것 같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B금융 이코노미스트시죠.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마침 오셨는데 FOMC 회의 결과가 네. 발표가 됐죠. 파월의 발언 있고 나서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했단 말이죠. 일단 이 FOMC 회의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FOMC에서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적으로 FOMC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파월 의장은 물가를 강하게 잡겠고 앞으로 뭐 피봇에 대해서는 논할 타이밍이 아니고 말들은 되게 강경하게 했는데 항상 단서를 붙였던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로가 불확실하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올 연초만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요를 감축시키면서 좀 잡아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데 비해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좀 약간 자신감을 많이 상실해서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 FOMC에서 특징적이었던 거는 노동시장의 타이트닝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시장이 타이트닝하고 그로 인해서 임금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승 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보니 앞으로의 물가 쪽이 낮긴 하겠으나 이제 대전제는 항상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긴 하겠으나 이걸 기조적으로 PC 기준으로 2%까지 떨어뜨리기에는 아직 6%인 숫자를 떨어뜨리기엔 너무 힘들 것 같다.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좀 상실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방식이나 패턴에 대해서는 그 전에 미리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slowly for longer, 그러니까 천천히 하되 좀 오래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단서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게 파월 의장의 한 분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점도표를 보시면 그 PC, 그러니까 우리 페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물가가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C 물가가 지금 그 지난번 9월 달의 전망치에 비해서 다음 연도, 그러니까 23년도에 숫자가 각각 0.3%포인트, 그리고 코어 PC 같은 경우 0.4 더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3% 초반, 3% 중반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잡혀가는 게 육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부에서의 물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임금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장 이제까지 우리 뭐 산타랠리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릴 만한 그러니까 악재성 그런 말이 있었나요? 시장이 보면은 그렇게 급락한 것도 아니고 미국 증시 보면은 그 약간 약보합 정도? 아니, 조금 내려왔다? 이 정도로 봐야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최근 상황은 미리 다 땡겨와서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 미리 땡겨왔다는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명목금리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만 보더라도 이제 내년도에 5.1%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미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까지 시장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4%대에서 빠르게 안정화돼 가지고 지금 3.5% 정도를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5%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갭이 너무 크죠. 1.5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신 없어 하던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믿고 있는, 신뢰를 하는 경향성이 하반기 들어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그가 외쳤던 실질금리를 플러스 시키면서 기대인플레를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수치로 그대로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실제로 지난 상반기 이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8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1.2 정도 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야라고 판단하는 그 수치가 꺾이는. 근데 그게 기대 인플레가 꺾이고 실질금리가 오른 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실 텐데, 시장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오르면서 이쪽을 이렇게 내려트리니까 내려트리는 폭이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 전체적으로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QT도 하고 돈도 걷어들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10년 이상의 어떤 긴 경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유동성은 또 진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의 베팅이 들어간 상태에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은 더 이상 어떤 쇼크도 없이 좀 괜찮은 모습을 이어왔는데, 그에 반해서 그렇게 가졌던 기대 심리에 반해서 이번에 FOMC에서는 또 다른 뭐 피봇이라든지 더 금리가 더 안정화될 만한 그러한 이슈도 없었고 사실 물가도 녹록치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마디로 위험 자산에 대한 방향성을 잃은 것 같다. 그것은 사실 투기적 수요가 많이 있는 원자재 시장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금융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의 금리 그 현상만 가지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것이 조금만 더 오래돼도 상당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뭐 특히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더 올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올릴 거라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네, 되게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차별화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번 4, 4분기에 미국 GDP가 얼마나 나올까? 지금 애틀랜타 연준에서 예측한 숫자를 보면 GDP 증가율이 3%대가 나옵니다. 소비도 3%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그럼 어떨까? 투자는 안 좋습니다. 상반기에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업의 투자 사이드들이 더 많이 안 좋아졌고, 이 기업의 투자가 안 좋아지는 것은 뭐냐? 코로나 시기 때 사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유동성 지급이 잘 되다 보니까 기본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굉장히 크게 갖고 투자를 확장을 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부풀려 놨던 자금들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축소를 시키는 게 맞고, 그런 상태에서 이자가 이제 높아지니까 당연히 축소를 하는 만큼 투자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먼저 침체를 빨리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겪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물론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소비 시장을 보면 미국 소비장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3분기, 네. 2분기 때부터죠.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았고, 네. 3분기 때는 올 거야 했는데 또 좋았고, 4분기 때도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체감과 언론상의 뉴스와 실제로 미국 경제로 돌아가는 구조적인 현상은 좀 다르게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짚어 넘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서비스업이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는 나라고 생산해서, 그럼 미국이 왜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 사실 제조업 쪽은 상당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투자 쪽에서 이미 반영이 좀 된 것이고, 고용 시장이 계속 미스매칭이 있다, 뭐 임금 압박이 있다, 파월 회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조기 은퇴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거기에 플러스 베이비 부모 세들이 빨리 은퇴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를 못 찾겠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민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장이니까 말을 못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만 이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순 이민자 유입자 숫자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은 트렌드별로 봤을 때 연간 숫자로 봤을 때 거의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가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순 유입이 되셨었고, 사실 이 비중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뭐 3억 5천만 정도 되긴 하지만 이분들이 10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월간 평균으로 고용이 20만 명 증가한다고 쳤을 때 이게 이제 연간으로 지금 240만 명인데 이분들이 뭐 대부분 다 취업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100만 명 가량이 들어오시면 서비스업 쪽에서 뭐 우리가 이제 잡의 그 질적 속성은 낮지만은 파트타임 잡이나 뭐 일시 잡으로라도 사실 템포러리하게 좀 취업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수치상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계속 감소를 하게 되죠. 근데 감소하게 된 계기가 이제 트럼프 시대 때 이민자들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좀 많이 심리적으로 이민을 좀 안 가고 오히려 나가는 분들이 많았었고 코로나 시기가 이제 가장 결정타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 최고 시기에 100만이었는데 20만까지 줄었죠.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못하고 혹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게 미국에서 의료 시스템이었거든요. 의료가 완전히 붕괴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험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한번 갔다 오면 수만 달러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단위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민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히려 더 나오시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으면서 20만 명까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일자리에서 놓고 보시면 지금도 아직도 일자리가 좀 서서히 좀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질적 속성도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고용시장도 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업 쪽은 아직도 견조하게 10만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도소매, 숙박, 레저, 교육 이쪽 서비스 쪽은 아직도 공고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줘야 되는, 이민자분들이 와서 기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업 산업 쪽에서 사람을 못 찾다 보니 미국 현지에서도 취업을 갖다가 이제 연계를 해주는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개인이 서비스업 관련해서 뭔가 취업할 의사를 내보이면은 2주일 내에 3개 자리 이상이 잡이 오는 거예요. 오퍼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이 그래도 타이트닝이 정말 심하고 이건 이민자 요인도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다. 거기에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사실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 미국 그 코로나 시기에 지급됐던 현금 지급액이 네. 특히 우리로 얘기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때문에 오히려 좀 일을 좀 덜 하거나 늦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하신 분들은 좀 일을 좀 쉬었다가 하고 좀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소득의 총량 금액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한 전체 소득, 그러니까 가계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쳤을 때 12, 3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게 16조 달러까지 육박을 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그래도 15조 달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투자 쪽은 분명히 이제 조정이 빠르게 오고 있는데 소비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침체가 안 온다.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 슬로프가 완만한 침체로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40% 이상 정도 되는 GDP에 한국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이제 독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구조적으로 수출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재정이 확보가 돼서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한다면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힘들어지는 구조가 장기화되는 최소 2, 3년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 우리가 위기 겪을 때도 느꼈지만은 미국은 빨리 침체를 빨리 겪고 그 강도는 약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그로 인한 구조적 피해를 본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외에 특히 이런 신흥국 가운데서도 수출 주도 영국과 한국 같이 이런 네. 곳들은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경제 위기라는 현상이 왔을 때 이 금융 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냐 아니면 좀 별개, 우리 보통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얘기들로 좀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게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은 당연히 이제 두 가지가 다 결부돼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금융시장의 속성을 봐야 되고 또 이쪽에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체력, 그다음에 기업의 체력을 또 봐야 되는데 미국의 금융시장을 놓고만 본다면 사실 나쁜 것들을 빨리빨리 많이 반영한 숫자고 내년 상반기, 물론 이제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상반기를 소비가 빠르게 침체되지 않고 완만한 침체로 그려주면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그래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슬로프가 완만한 누운 U자형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죠. 그 네. 면에서는 한국의 금융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따라가니까 그래도 맞다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 예전에 그 15년도, 16년도 넘어서면서 미중 무역 분쟁 굉장히 강화돼서 관세 부과할 때 네. 기업의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 세계 교육이 0. 몇 퍼센트 혹은 1, 2% 최악에는 그 정도까지 계속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와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그때 체력이 상당히 좀 미진했어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특정한 산업을 빼고는. 근데 지금 최근에 놓고 보시면 양상이 미국이 코로나 시기에 제일 이제 우리가 MMT라고 하는 이제 화폐 이론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금융도 좋았지만 실제로 수익 금액이 그 전에 2조 달러에 육박했던 금액들이 3조 달러까지 빠르게 올라섰고 그때 알게 모르게 사실 직간접적으로 베너핏을 다 받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최근에 추산을 해보니까 올해 2조 7천억, 그러니까 10%가 벌써 줄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또 하나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수익 금액이 빠르게 빠지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 소비는 잘 돼,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빠지고 이쪽 이제 중국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국이 작년도에 우리가 수출했던 그 증가율이 22%인데 그게 지금 최근에 올해 누적으로 0%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 증가를 보면 전년 대비 다 반토막이 났어요. 절반 네. 정도. 근데 중국만 0%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탈세계화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블록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록의 형성이 가시화되면서 그 밑에 있는 속해 있는 국가들, 특히 우리와 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GDP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그로 인한 이제 피해를 다 보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관세 조치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타날 앞으로 2년 동안의 기업 체질은 조금 안 좋아질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선반영을 해서 좀 앞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화되는 국면이 내년도 한 해 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은 뭐 8개월째 뭐 무역 적자니 경상수지 네. 적자니 수출 자체가 뭐 네. 2달 전서부터는 줄어들고 있다는 안 좋은 그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에 뭐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향 수출이 뭐 29%뭐 이런 네. 식으로 줄었다는 뉴스들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무역 흑자를 이루는데 이번에는 적자가 나가면서 전체가 안 좋아졌다. 예, 예. 이러한 것들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신호탄이죠. 아, 더 안 좋아지는. 네. 우리는 지금 이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심각해? 라고 보는데 이게 겨우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봉쇄가 풀린다고 하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뭐 온라인 소비도 늘어나고 우리가 얘기했던 영상에 대한 소비들 계속 이제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봉쇄가 이제 풀어지게 되면 또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들도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에 따라서 그들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수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종주국이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뭐 인도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인도 그리고 이쪽 사회적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내세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진짜 포인트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수지 쪽에 의존하는 것들은 더 없애고 내부의 4차 산업 위주로 더 혁신을 가하겠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레버리지의 성장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그 전처럼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정책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그들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과 어떤 그 경제 체계 그리고 원리 원칙에 대해서 그들이 규정을 해주는 면이 강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보조를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차단을 하겠다, 이념적인 부분이 다르면 차단을 하겠다. 실제로 최근에 호주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된 방역을 갖다 중국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중국이 바로 금수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철강하고 식료품 쪽을 우리는 필요 없다. 그 작년인가도 서로 그 철광석 가지고 서로 무역 전쟁하지 네. 않았나요? 네. 호주하고? 호주하고는 계속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일시적으로 또 금수했다가 또 풀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안 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념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이 강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형태에서는 중국 쪽의 어떤 수출의 혜택을 받던 시기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지나가는 것 같다. 그 정책적인 부분도 불안한데 거기에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간 가공을 하는 제조업이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수입을 하고, 특히 화학 섬유 쪽은 사실 굉장히 많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내수에 또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 우리가 아는 거는 수출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쪽의 물가가 일단은 내수의 물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지금 중국인데, 왜냐하면 원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네. 근데 화학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섬유 관련된 원자재 그 품목들이 가격이 거의 3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필요한 자기네 나라에서만 공급을 해주고 외부로는 공급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자원을 약간 좀 전략적으로 전략 자산화했다. 예, 예. 전략 자산을 하는데 항상 명분은 이제 탈탄소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공급 못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설령 또 사오기도 힘든 환경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교육을 다 좀 힘들게 만든 구조다. 뭐 이렇게 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장도 줄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그 기업들의 실적, 이익 이런 것도 확 감액시키는 요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 파이로 놓고 보면 사실 수출 비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 중국인데 그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 비해서 뭐 1.7배, 8배 이상 높은 규모인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 매출의 사이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장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시장을 갖다가 당장, 그러니까 수입해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갖다가 점점 규모가 축소가 된다는 거는 전체 파이가 떨어지면서 마진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체질, 그리고 기업들이 뭔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빌렸을 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은 더 커지겠죠. 그냥 이자가 높아서 부채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되면서 부채 부담이 커지니까 더 그게 가중이 되는 거.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들은 결국 우리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더 낮추는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 쪽, 전통 제조업 그렇죠. 쪽에 이제 많이 치중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금융시장이나 주가는 또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삼성전자나 반도체 시가총액이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니까. 근데 반도체는 또 여기서 얘기가 약간 다를 수는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 경기도 안 좋지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모든 밸류에이션을 다 다운을 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국과 관련된 그 약간 종속적인 그런 산업들, 기업군들의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이익 체력이 좀 많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 산업은 이제 싸져도 뭔가 밸류에이션상 싸져도 싸질 만한 타당한 근거가 되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렇게 종속되어 있는 산업이 화학, 철강 이런 쪽인가요? 그렇죠. 화학, 우리가 얘기하는 철강, 그런 경기 민감주? 그렇죠. 경기 민감인데 이제 그 차를 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를 빼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